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병력을 보낼 때 실탄을 1인당 10발씩 준비시켰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의 선관위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 마이웨이 행보가 당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민의힘 내부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의원도 장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체제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축하난 전달 8일 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취지의 편지가 쓰여졌고 이 편지는 로저 비비의 손가방과 함께 김건희 씨에게 갔죠. 김기현 의원 당대표 선거 지원 요청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가방 전달 이후에도 김건희 씨와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회적 예의 차원 선물이었다라는 김기현 의원. 오늘 그의 배우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처럼 민간인 비선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사람, 바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데요.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인물이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충격적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증인이 복장과 무장 상태에 관한 지시도 했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단독군장, 그다음에 권총휴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같습니다. 실탄을 준비해라. 그리고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중 이 증언을 직접 들은 윤 전 대통령.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예, 이른바 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의 멤버 중에 한 명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면전에서 실탄 소지 지시를 직접 증언했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이 법정에서 다시 확인된 건데요. 김진욱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증언. 일단 각자 도생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요. 아하.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탄 소지나 이런 부분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선관위의 침탈 행위가 단순한 정보 보안을 또 선관위의 보안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래서 좀 죄형을 좀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선관위에 단순하게 저 정보만 확인하러 가겠다라는 것을 그대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의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선관위에 들어간 군인들이 실탄을 소지하고 들어갔다. 그리고 노상원 씨가 준비하라고 했던 각종 야구방망이라든지 송곳이라든지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갔다라고 예. 한다면 이미 무력을 통한 조직적 침탈 행위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 소위 내란이라는 것이 국가의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이것이 다 내란이라고 본다면 군 계엄군을 통해서 선관위를 이렇게 침탈한 행위는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것을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문상호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일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의 죄형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죄형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시키려고 했던 측면들이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공지된 바로는 일정에는 따로 계획된 건 없었는데요. 아마 1인 1표제 부결 관련한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또 따로 이 내용도 정리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는 장면 보여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제작진이 내용을 충분히 들은 후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또 필요하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김영 의원님, 문상호 전 사령관 충격적인 증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계엄에 동원된 군이나 경찰 병력들이 관계 특히 지휘관급에서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군을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이 당연히 알겠지만 실탄이 분출됐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실 저희가 탄피 하나가 없어지도록 탄피 하나도 엄청 군에서는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탄이 10발 나갔다, 1인당 10발이 나갔다고 하면 결국에는 당시 출동했던 병력들이 충분히 특검이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충분히 그런 실탄이 분출됐다는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상호 사령관이 저는 인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관위에 선관위에 무슨 무장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도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계엄 당시에 국회에 많이 모였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가는데 실탄이 지급됐다는 사실은 선관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저런 사실이 조금 더 일찍 문상호 사령관이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뒤이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 신문을 했는데요. 문 전 사령관은 그 실탄을 실제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추가로 하긴 했습니다. 다만 글쎄요. 실제 사용 여부를 떠나서 실탄을 준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계엄의 밤 당시 선관위 장악 시도 그 사건을 판단하는데 재판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두 법률가께 이번에 여쭙게요. 조윤선 의원님, 실탄을 챙기긴 했다. 근데 실제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상호 전 사령관이 실탄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가장 좋았겠죠. 그렇지만 문 전 사령관 입장에서 그렇게 진술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미 특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다른 해당 군인들의 진술도 확보했을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내란 관련 죄뿐만 아니라 위증죄까지 추가가 될 수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있는 그대로를 진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적어도 실탄을 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일종의 양형에서 참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정을 주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선관위를 제압하는 데는 그 실탄을 사용 유무와는 전혀 무관하죠. 이미 계엄군이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실탄을 보유하고 있죠. 그것도 10발씩 분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 자체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실탄의 사용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예, 오랜만에 조현삼 의원과 의견이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상식적인 법률가들이라면 그리고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평가와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선관위에 가면서 설령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조차 없는 비인총만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충분히 강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형법상의 폭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에 있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가 더더욱 아쉬운 겁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습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은 선관위에 군이 간 것은 당시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줄탄핵이나 예산 삭감 등으로 국회의 권한을 남용했던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실에 반하는 메시지는 국민들께 소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장동혁 당대표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올바른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당내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계엄 1년을 맞은 이 즈음에 선관위 장악 시도와 관련한 당시 실제 군 지휘관의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그 지휘관의 실탄 준비 발언이 나와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까지 이어졌던 온라인 투표로 이어졌죠.
당원 1인 1표제 부결 관련해서 당원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발언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전에 했고요. 또 앞으로 3대 개혁과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론에서는 1인 1표제 부결에 따라서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이 휘청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런 여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정에는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인 1표제 부결에 관한 당원과 또 국민에게 사과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야구 방망이, 케이블 타이 언급은 하셨는데 뭐 이런 것들 이건 원래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면 좀 알려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실탄 발언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안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어떤 판단이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좀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실제로 실탄 사용은 안 할 생각이지 않았냐라고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상호 전 사령관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본인들 생각이 그랬을 뿐이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그 중앙선관위의 직원들이 만약에 그 강력한 저항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다른 행동들을 했었다면 예. 그래서 그 반응이 이 계엄군이 기대했던 순순히 협조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 그렇다면 그때도 그 실탄을 사용하지 않았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달라지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여기 선관위에 갈 때 이 직원들이 소위 계엄군이 가지고 갔던 그 물품들이 뭐냐 하면 야구 방망이, 망치, 케이블 타이, 송곳, 안대, 포승줄 이런 걸 가지고 갔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까요? 저 좀 전에 자료화면도 나옵니다만 저 선관위의 서버 그리고 통신 보안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물품이 전혀 아닌 것들만 준비해 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협해서 선관위 서버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작동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강제적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강했던 것이고 다행히 그날 저기에 선관위의 직원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예. 또 이 겁에 질려서 그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탄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만약에 저기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면 저는 실탄 사용도 충분히 가능했었을 상황이었다. 그것이 비상계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 증언들 여기서 나오는 증언들이 재판부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실탄은 챙겼는데 사용할 계획은 없었다. 이걸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정보사가 아니라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선관위에 갈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영 의원님,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큰 틀에서 보면 진술이나 이런 증언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본인은 큰 틀에서만 했고 세부적 지인을 하지 않았고 일선 지휘관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일선에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군이나 경찰에 계신 일선 지휘관들 또는 장병들 입장에서는 큰 배신감을 느껴서 새로운 진술이나 증언이 전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들고 저희가 흔히 생각해서 좋은 어찌 보면 조직은 권한은 분산되고 책임이 집중되는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거는 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들고 어찌 보면 우리 군이 앞으로 군은 어떻게 보면 명명이 정말 상명하달이 더 명확해야 되는 조직인데 그런 걸 다 무너뜨리는 그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전 좀 안 하시는 게 분명히 우리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정보사는 이번에 계엄군에 동원됐던 군 경찰 병력 중에서 어찌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병력이었습니다. 그런 병력을
어떻게 보면 설계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굉장히 맹신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관위에는 가장 핵심적인 병력인 정보사가 가는 게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합리적인 추론까지 어겨가면서 저렇게 억지를 쓰는 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좀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예, 엊그제 12.3 1년 때 윤 전 대통령도 옥중 메시지를 변호인단을 통해서 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다시 일어나야 할 때다. 저를 밟고 일어나 달라라고 했습니다. 조윤선 위원님. 그런데 나를 밟고 가라라고 했는데 어제 법정에서는 뭔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자기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돌연 이번에는 자기는 그 지시한 방첩사에 지시한 게 정보사에 지시한 것이 아니라 방첩사랑 사이버사가 갈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본인의 입장문 자체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겠고요. 예. 어떠한 조직이 가든 상관없습니다.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갔고요. 그 계엄군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이것은 선관위에 대한 무력으로 선관위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고요. 내란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가 가는 것과 무관하게 본인 스스로는 무조건 본인이 한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당시 군의 중앙선관위 침투와 관련해서 군의 부정선거 규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선거 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부방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변호사들 정도 수준이 되어야 상당한 정도의 저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아무리 뭐 방첩사나 사이버사나 디바이스를 다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송영훈 의원님, 윤 전 대통령 입에서 부정선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글쎄 근간을 좀 흔들려고 한 걸까요? 그 군이 부정선거를 조사하라고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전 들리거든요. 글쎄요, 윤 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마지막 말만 맞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없는데 군이 간들 누가 간들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해야 할 말은 저렇게 자기 책임 회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부정선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된 비상계엄을 해놓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론을 이용했을 뿐이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서 빠져나와 주시길 바란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사실 그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옳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 같은 분들이 당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앞서 쭉 그 증언도 보고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말도 보았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미 끝났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저는 이걸 부정선거론을 다루는 것 같아서 가급적 자제하고 싶은데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김진욱 의원께만 더 여쭐게요. 수사나 조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수사조사 시킨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일까요? 근데 왜 보냈습니까? 예. 저는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의도가 너무나 빤하고 명백한데 그것을 또 아니라고 이렇게 뒤집듯이 얘기해서 마치 본인은 그냥 선관위에 어떤 그냥 그것을 접수만 하라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간 분들이 자신들의 주요 임무가 무엇이었냐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전산을 확보해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서버를 떼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자체가 어떻게든 이 본인이 이 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부정선거론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전산을 확인하고 그런 것을 국민들께 알려줌으로써 이 계엄을 합리화하려고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 측면에서 지금 군을 동원한 것인데 마치 실패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거꾸로 하나씩 이 자기의 합리화하는 발언들을 해 나가는 것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그런데 여전히 그 모든 것에서 회피하고 본인의 죄가 없다고만 이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 이것이 무슨 책임인가라는 비판을 제가 대묻어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른 법정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중에 한 명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 추가로 감치 5일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첫 감치 재판을 받는 중에도 권 변호사가 재판부에 막말을 한 게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들은 법정 밖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해보자는 것이냐는 저희가 당연히 변호인으로서 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절차적인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욕설이나 모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위신이 행해졌다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송혜원 의원님, 그러면 이 변호인들 한 명은 이제 15일인 거고 한 명은 5일이 더해져서 20일이 된 건데 언제 감치가 실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감치 재판의 집행은 교도관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경찰관도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게 법원조직법의 61조 2항으로 명문의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교도관은 사실은 구치소나 교도소를 벗어나서는 그런 유형력의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에서 경찰관에게 구속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감치 재판 집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의 이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에 대해서 항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법정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보면 예. 그런 항고를 하더라도 감치 재판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아하. 즉 항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 재판에서 감치 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감치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지금 수용된 상태가 아니니까 교도관이 아니라 경찰관이 일반 범죄자 체포하듯이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법률에서 경찰관에게 구속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 구속의 효과에는 당연히 체포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관이 체포에 나서서 감치 집행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예, 뭐 소동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지난 한덕수 전 총리 공판이었죠. 거기에 증인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하려고 했을 때 그 장면이 생생하게 녹화가 됐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봤기 때문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더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말했고요. 그래서 감치하겠습니다라고 그걸 선언한 그 장면을 모두 다 보셨기 때문에 글쎄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법원의 판단이 적용돼야 된다는 그 전제로 보면 언제 될까 이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조윤삼 위원님. 그런 맥락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낸 그 변호사 동석 불허한 건 위헌이다. 이 헌법소원이 헌재에서 각하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헌법재판소법을 보게 되면 68조 1항에 살펴보게 되면 법원의 재판의 경우에는 그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와 관련해서 김용현 측 입장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감치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결정 자체가 법원의 재판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청구의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인 그런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그만 종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 자체가 김용현 측에서는 불필요한 그런 절차를 반복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지금 이 법정이 사실상 정치 재판을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치 집행이 언제 되는지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속보로 또 들어온 대로 바로 방송 중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현 의원의 부인이 특검에 첫 출석했습니다. 로저 비비의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그 당사자죠.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로저 비비의 가방 왜 전달하신 거였어요?
김기현 의원 당대표 선거 지원 요청하셨습니까? 가방 전달 이후에도 김건희 씨와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김건희 씨가 선거에 도움 준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다른 선물 혹시 건네신 적 있으신가요? 통일교 측에서 지원 있을 거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김건희 씨에게 선물을 주면서 감사하다는 뜻의 쪽지도 이미 특검이 확보한 바가 있는데 김영 의원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특검이 들여다볼 걸로 보세요? 일단 김기현 의원 부인도 그리고 김 여사도 둘 다 공직자 신분이 아니니까 청탁금지법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가성을 더 염두에 두고 뇌물죄나 알선수재를 더 집중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전달된 시점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직후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또는 대가를 약속했거나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 더 우선시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사안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더 추가로 드러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뭐 명품 가방 공부를 계속 국민들이 해왔는데 드디어 그 선물한 그 당사자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출석했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하십니까? 저는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줬는가 그 경위에 대한 부분 좀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도움을 줬길래 큰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과연 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정당의 어떤 당무에 개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도움을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거 아닙니까? 저게 단순하게 인사 차원의 선물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260만 원 정도 되는 가방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걸 갖다 주면서 거기다 편지까지 친절하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도움을 줬는가? 그 도움에는 구체적으로 통일교와의 연관성상이 있는 것인가? 통일교가 또 김건희 씨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 주시라라는 얘기를 했다거나 또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도와주셔서 고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서로가 주고받았다면 분명히 조직적으로 어떤 선거에 그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수사의 역량을 결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이게 단순히 뭐 명품백을 선물했다를 넘어서 김건희 씨가 또는 김건희 씨의 남편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느냐 이것까지 확대가 될 거겠죠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가겠죠? 일단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예. 저도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저 일에 대해서는 참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뭐 제가 사과를 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적절한 일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라도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평면을 떠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저 부분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가 더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고가의 가방을 줬다는 것만으로는 지금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이라든가 어떤 다른 혐의를 수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확보되어야 김기현 의원에 대한 수사까지 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즉 현재로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김건희 씨의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늘 성토를 하게 됩니다만 그 성토에만 그쳐서는 우리 사회가 배우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2023년 38 전당대회 무렵에도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저런 것을 만나서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수시로 대통령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누가 드나들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될 것인데 아마 저런 일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공석으로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을 하십시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속도로 한다면은 특별감찰관 3일이면 국회에서 추천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실에 보내고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예, 조윤선 의원 의견 들어볼게요. 김기현 당시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죠. 당시 당대표 선거를 떠올려 본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도 다른 후보들을 주저앉히고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윤심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현실적으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뒤에 김기현 지도부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실상 그 용산의 명령을 하달받는 그러한 출장소 개념의 그런 당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연결고리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고 수사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그런 그 백이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백이 왜 넘어갔냐?
그런 감사의 의미가 누구를 위한 감사입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당시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팀 입장에서는 그 부분 당연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당장 김기현 당시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기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와 관련된 부가적인 그런 입증 자료들을 확보한 다음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황을 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두 당 모두 뭔가 이슈가 좀 있는데요. 백다 앵커의 브리핑을 보고 네 분과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소속 의원들을 보며 깊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역설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정면 충돌한 양당 지도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덩어리들이 전이 되어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암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내란 비호 정당에게 남은 것은 정당 해산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존엄한 이름을 이야기하며 대통령실을 직격했는데요. 의문의 비선 실세, 김현지 실장의 국정농단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의 죄는 아마도 청탁을 전달한 죄가 아니라 존엄한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 죄 아닌가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김현지, 도대체 넌 누구냐?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판들. 이 말들이 과연 앞으로의 전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까요? 예, 앞서 듣고 오신 대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암덩어리라고 표현했고요. 또 다른 지도부 인사는 장동혁 대표를 탄핵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와 일부 몰지각한 세력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등 여전히 현실과 괴리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에 참여한 25분의 용기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내란 동조 세력인 장동혁 대표를 탄핵하고 제1야당을 헌법에 맞게 정상화시키는 것만이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암덩어리, 장동혁 대표 탄핵 이런 말이 나왔어요.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1년에 보여주고 있는 발언들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문의 데칼코마니와 같다. 그것을 그냥 바로 컨트롤-C, 컨트롤-V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그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윤석열이다라는 얘기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 수위를 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제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은 윤 어게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 내란을 비호하고 선동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젠 정말 개전의 정이 이제 여지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하다 지금 그 색깔론까지 들고 나오는데 이런 국민의힘 이젠 고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용기를 내야만 그 상식적인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렇다면 이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 기능을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민주당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차라리 계엄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새로운 보수정당 만들어라 이렇게 재언 아닌 재언을 했거든요. 당대표 탄핵이든 새 당이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희가 탄핵을 다른 정당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도 저렇게 거친 언사를 듣고 저희 당이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특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조국혁신당 문제부터 더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성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피해자를 어떻게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방송 토론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가 제안한 토론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과연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 의문이고, 원내 제3당이지만 그에 따르지 못하는 지지율을 받고 있고, 거기에 원내 제3당이면 국가보조금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전국 전당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선거를 준비하는 데 더 몰두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제3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부터 먼저 반성하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민주당처럼 탄핵을 남발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저희 당원 당규에는 당원 소환제라는 게 있습니다. 선출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충분히 당대표의 목소리를 듣게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 당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를 향한 계엄 사과 요구 초재선 의원에 그치지 않고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원조 친윤, 윤핵관 이렇게 꼽히는 대표적인 의원이죠. 윤한홍 의원조차도 오늘 장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한다. 꽤 수위가 높은 발언이 같은 테이블에 장 대표가 앉아 있었는데 나왔어요. 이 작심 비판이라고 할 만한데 배경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저 말 자체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계엄이 있은 지 만 1년이 됐는데도 당 대표가 정확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 그건 그 자체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한때 윤핵관이라고 일시적으로 불렸던 분이든 아니든 그런 것은 누구든 그 바로잡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서 그 다음 주 조선일보가 일면에 계엄의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탄핵의 강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넓고 골이 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 계엄의 바다를 아직 국민의힘은 다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지를 가기 위해서 건너가는 것이고 배는 그 육지를 가기 위해서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배의 선장은 최대한 빨리 육지에 도달시킬 생각을 해야지 계속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은 마치 계엄의 바다 위에 계속 떠 있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이 선장이 올바르게 배를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선장도 항해사도 제대로 된 해도를 읽지 못하면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저마다 GPS를 띄워보게 될 겁니다. 윤한홍 의원의 발언은 저는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대우각성에서 이 계엄에 관해서만큼은 올바른 입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까지고 계엄의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예, 같이 바로 옆에 앉아있던 장 대표는 이 말에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조윤삼 의원님, 친윤계에서도 이런 직격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장동혁 호, 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한홍 의원의 경우에는 친윤이죠. 대표적인 친윤이고 명태균 씨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유리한 그런 회유 문자를 보내기도 했던 그런 장본이기도 하고요. 건진 법사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그런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한 주장을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것 예. 자체가 아마 장동혁 지도부가 언제까지 이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이전에 살펴보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에도 예.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내란 선고가 나게 되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의 흐름에 아마 장동혁 대표가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 의원님,
비대위 전환 가능성 좀 많이 앞서간 뭐 예상일 수 있습니다만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정당은 늘 민심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공직선거는 정당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가장 많은 공직선거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은 본인 선거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본인 선거의 득표에 방해가 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불만이 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나가고 있는 모습이 공직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확답을 못할 겁니다. 저희 당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공직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 즉 전략 같은 거에 대해서 변화의 목소리를 분출되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거기 목소리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정치적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직면할 거라 예상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 리스크로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힘은요. 그나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향한 공세로 고삐를 죄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남국 비서관만 꼬리 자르기식 사표를 냈고 김현지 실장은 여전히 존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의 죄는 아마도 청탁을 전달한 죄가 아니라 존엄한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 죄 아닌가 궁금합니다. 역대 최강 실세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이번 그 문자 인사청탁 논란 때문에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았던 김현지 부속실장 이름이 다시 전면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문자가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문자가 왔다 갔다 한 부분에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김현지 실장을 공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는 온당한 공세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문자 안에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지금 김현지 실장만을 놓고 마치 김현지 실장이 모든 인사를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치 공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그 위중한 상황인가,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왜곡되지 않도록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 김남국 비서관의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도 굉장히 다르지 않게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차원에서 있는데 여기에 불필요하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을 자꾸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 이것은 이제 지양할 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의 핵심은요. 김남국 비서관이 훈시경과 현지 누나에게 부탁할게요라고 얘기하니까 문진석 의원이 거기에 대고 맞아, 살펴줘라고 맞장구를 치는 부분, 그게 핵심입니다. 김현지 실장이 인사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번지수가 맞지 않은 거면은 문진석 의원이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즉 맞아 살펴줘가 의미하는 것은 김남국 비서관도 인사에 관해서 핵심이 김현지 실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인 문진석 의원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권 내의 보편적인 공감대인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걸 몰라서 지금 엉뚱한 곳에 청탁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쯤 되면은 이른바 헌법 존중 TF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현지 실장 휴대전화부터 받아서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정한 인사청탁이 없었는지 낱낱이 확인해 볼 때가 됐어요. 그런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민심에 부응하고 상식에 맞는 조치를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민심의 이자가 쌓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이 정권의 큰 후과로 돌아올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드립니다. 예. 김현지 부속실장 그리고 김남국 전 비서관 두 사람이 각각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왔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실질적 인사 권한은 있냐라는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 에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이 자리가 어렵다, 언행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또 김남국 전 비서관은 인사 추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부패한 사람으로 오해받으니까 착잡하다 이런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조윤삼 위원님. 뭐 민주당 특유의 호칭 문화라고 보는 시각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논란 어디까지 번질 것으로 좀 보세요?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퇴하면서 일단락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말은 김남국 전 비서관이 스스로 먼저 꺼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김현지 실장에게 청탁을 한다, 인사를 추천을 요청한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맞다, 살펴봐달라, 잘 살펴봐달라라는 문자가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 앞 문장을 봐야 돼요. 추천하고 있는 홍모 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 그 홍모 씨가 맞다라는 것이 그 취지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언급은 주된 언급은 아니라고 하겠죠. 인사위원장은 대통령실 내에서 비서실장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그 누구나 인사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인사를 추천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그 사람이 인사로 결정 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 추천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리를 일으켰으니 김남국 전 비서관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절했다 보여지는 것이고요. 더 이상 이 문제가 확대 해석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께 이 질문 드려볼게요. 문진석 의원, 지금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인데 직에서 내려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내려와야지 맞죠.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경우도 민주당 윤리감찰단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진상조사에 착수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적어도 당직을 내려놓고 조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 그런 조치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런 인사청탁의 문화가 만연해 있는가. 그리고 저런 것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방증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짚자면 누구든지 인사 추천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앞서 조현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인사 추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청탁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엄연히 민간기관입니다. 5개 완성차 업체가 그 회원사이고 그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회장을 누구를 뽑든 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인사 추천이 될 수 있습니까? 정권에서 말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인사 외압이고 직권남용의 범죄 행위가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영 의원님.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 전 비서관을 두둔하는 그런 글을 공개적으로 페이스북 등에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 또 강득구 의원 등이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분들 김남국 비서관이나 김현지 실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형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공직사회 직하면 형 동생은 없습니다. 형 동생이란 문화가 있다면 민주당이 공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볼 수 있는 정확한 징표라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형 누나라고 부르는 건 민주당의 언어 풍토가 아니라 언어 도단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 이 문자가 12월 2일 날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2월 3일 날을 민주주의를 회복한 날이라고 그토록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문자에는 어디에도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정말 저 문자가 12월 2일 날 저 엄중한 시점에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되는 게 지금 정확한 상황입니다. 어설프게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없습니다. 저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제일 싫어하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학연도 있었고 그리고 그 학연에서 서로 우리끼리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충분히 민주당이 반성하고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진욱 의원님, 저희 이제 마수 토론에서도 아마 다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송영훈 의원께 드린 질문 똑같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 내려올 가능성, 내려와야 한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스스로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그 문진석 의원이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 겸 운영위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인사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지고 계시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문진석 의원에게 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엄중하게 경고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엄중 경고라는 것을 한 것이고요.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 사항이 아니었는가. 이 이후에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맞수 토론에서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분 눈길, 빙판길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맞수토론 오늘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빙판길 조심해서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수도권의 단체장 예. 이래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아이고 형님 제 내년에 실업자 되게 생겼습니다.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 수도권 단체장에 실직 걱정을 전해왔습니다. 실업자 우려가 나오는 이유, 바로 이 사람의 행보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선거에 지고 우리 당이 망하게 생겼는데 예. 그래 되면은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이 장 대표 본인일 거라고요. 그 얘기도 장동혁 대표를 간판으로 선거 못 치른다 그러면은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등 장동혁 대표가 오른쪽에서 더 오른쪽으로 달려갈 때마다 지방선거 주자들의 불안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18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장동혁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 국민의힘에게 악재가 될까요? 예, 오늘 딱 지방선거가 180일 남은 날입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정당별 지지도 한번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은 40%대 유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20%대 중반을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4개 주를 보면 24, 24, 24, 24입니다. 벗어나질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고 24에서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18년 민주당이 압승했던 그 지방선거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리스크로 좀 작용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와서요. 두 분께 한번 전망 들어볼게요. 먼저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 2026년 내년 지방선거는 지금의 구도로 변하지 않고 흘러간다고 하면 2018년 지방선거와 상당히 비슷한 구조에 빠져 있다. 예. 즉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한 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비슷하냐. 그러니까 2018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는데 상당히 애매모매했습니다. 뭐 물론 그때 처음으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된 절연을 못하고 있던 게 가장 큰 점이고요. 예. 같이 비슷한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홍준표 대표였습니다. 그때와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비슷해요. 뭐가? 거친 말투. 그리고 말실수. 특히나 지금 장동혁 대표 보면 연설 올라가시잖아요. 저 눈빛, 발성, 단어 상당히 이게 거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최순실 씨를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시에 김건희 씨를 더 비판합니다. 이게 절연을 할 수 없는 또 애매모매한 지점이기도 해요. 예. 마지막으로는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지난 총선부터 대선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새로운 전략 대신에 이재명 대통령 때리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2018년의 악몽이 국민의힘에게 재현될 수 있다. 예.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윤희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2018년은 저희에게 악몽 같은 지방선거였어요.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그때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이 변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다. 예. 그때와 다른 점은 그것이 있다 말씀드리고 당시에 또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그 당의 존재로 인해서 저희 당이 어려운 가운데서 선거 치르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 물론 개혁신당이 있긴 하지만 예. 당시에 바른미래당보다는 당세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이 될 거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좀 과한 예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24, 24, 24, 24 저게 유지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예. 저게 한 42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양당 체제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의 지지율이기 때문에 저 정도 나왔다면 현 당 지도부의 당 운영 방향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라는 건 그러면 어떤 실수를 해도 당이 지지를 하는 그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 24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런 콘크리트는 의미가 없죠. 예. 24% 가지고 어떤 선거를 이길 수 있겠어요. 예. 저게 한 40% 정도 해서 콘크리트가 한 40쯤 있고 또 중도에서 어느 정도 표를 얻어서 과반을 항상 확보하는 정당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저게 똑같이 유지된다고 해서 아무 도움이 없죠. 우리는 소선구제를 취하고 있잖아요. 한 표라도 적으면 낙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지율 추이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부산시장, 서울시장 개별적으로 계엄에 관한 사과를 올리기도 했고 특히 지방선거 출마 주자들이 지금 굉장히 속이 타고 있다. 당 뭐 하는 거냐 이런 분위기가 많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러면 어떻게든 어떻게 좀 분열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힘 상대당이지만. 일단 장동혁 대표에게는 이게 우호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적대 세력이 될 수도 있는 한 세력이 한 4가지 덩어리가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원내대표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와 얼마만큼 호흡을 잘 맞추느냐.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는 물론 여당의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에 맞서는 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지방마다 그 특색에 맞는 정책을 얼마나 잘 보일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중앙당이 또 얼마나 서포트를 해줄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있는 공항이 있으면 이 공항에 대해서 왜 정부 여당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원내대표와의 관계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전 대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끌어안으면 함께하면 이게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을 끌어안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돌리는 순간에 내부의 적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래서 이 3가지 큰 덩어리가 있는 과정에서 또 밖에는 이준석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모두를 우호 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의 기본인데 예.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가는 길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물론 거기에는 확고한 나름대로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에 있는 단체장들은 어쨌든 자기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애가 탈 겁니다. 앞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는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나 실직하겠다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읽히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2년도 지방선거 때 그 앞에 있었던 대선 승리의 바람을 타고 지방선거 압승을 했죠. 서울만 보더라도 구청장 절반이 훨씬 넘는 그런 자리를 차지했고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를 차지했었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 서울만 봐도 서울의 구청장들이 당선된 구청장, 현직인 구청장들이 느끼는 위기감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만약에 선거를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구청장이 몇 명이냐 하면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꼭 구청장뿐만이 아니라 시의원, 또 구의원 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구의회 분포도 바뀔 거고 서울시의회도 바뀔 거고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시의회 구성이 바뀌어버리면 오세훈 시장 2021년에 4.7 재보궐로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상황 예.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그게 또 재현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되더라도 뭐 제대로 일을 못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직 자치단체장 또는 현직 지방의원을 하고 계신 분들의 위기감은 엄청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갤럽 여론조사 응답자별 성향별로 응답한 걸 한번 좀 볼게요. 자신을 중도라고 한 사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민주당을 선택한 사람이 42%, 국민의힘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수라고 말한 사람도요, 맨 위에 겁니다. 국민의힘이 56%, 자신을 진보라고 한 사람은 민주당 74%. 그러니까 중도층도 민주당을 많이 선택했고 보수층도 생각보다는 민주당을 예상보다는 비교적 진보가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보다는 더 많이 선택한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필 위원님, 네. 장동혁 대표가 저 결과의 원인일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대표는 장동혁 대표니까 당연히 장동혁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동혁 대표가 사실
중도층을 향해서 소구를 해야 되는데 장동혁 지도부의 일원들의 이 발언 메시지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이분 뭐 거의 직업이 최고위원 아닙니까? 오랫동안 지도부를 하셨는데 이분부터가 일단 선거를 바라보는 지형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상 중도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표현은 완곡하게 중도층은 잘 투표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다른 전국선거와 비교했을 때 투표율이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선거구는 단 한 표만 져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졌다. 그러면 이번 대선 전에 사과 안 했으면 대선 승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중도층이 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좀 고민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을 때라도 안 하면 더 망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도층에 대해서 소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중도층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간단합니다. 뭡니까? 지금까지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반대한다. 야, 앞뒤가 안 맞는 마치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재명 정부와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따끔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수용하고 도울 건 돕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장동혁 대표에게 맞는 지금의 현재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을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모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24%라는 그 4주 연속 그 숫자에서 조금이라도 높아지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중도에서 좀 잡아야 될 텐데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골든타임을 점점 놓치고 있다고 평가가 나오죠? 일단 현상 인식의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부터 차이가 있다. 갤럽 조사 말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또 좋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뭐 다른 여타 여론조사 보면은 당 지지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ARS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이내로 따라붙은 조사도 많고 우리 절대 지지 않는다, 따라붙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 차이가 많은 건데 방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 시각을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방선거라는 어떤 특수성을 과대 해석해서 중도가 없다고 할 정도로 중도의 어떤 비중을 낮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좀 강한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까지 다 모아서 보수를 예를 들어 뭐 통합을 한다, 하나로 뭉치게 한다. 그러면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일반 상식으로는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바인데 글쎄요. 지도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떤 조언을 듣는지는 몰라도 쉬운 방법 그리고 이기기 어려운 방법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상황 인식부터가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민심 바로미터 충청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4년째 보수 당적을 지켜온 지역 정치인 이종화 충남도의원이란 분이 탈당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중앙 정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낯선 인물일 수 있는데 이 기사가 또 화제가 된 것이 시점이 바로 또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원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24년간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신에 계속 몸담아왔던 지역 정치인이 탈당을 했다. 그 탈당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잘못 인정하지 않는 정당과 함께한다면 나 또한 침묵의 공범이 된다. 나의 양심을 속일 수 없다. 이러면서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핵관 친윤이라고 불렀던 윤한홍 의원도 장 대표 바로 옆에 앉아서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나무 나르는 꼴이다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희석 의원께 먼저 여쭐게요. 윤한홍 의원이 말했다는 건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저희 당 입당했을 때부터 지금 거리에서 많이 도와줬던 분이에요. 원조 친윤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윤 대통령이 저희 당에 들어오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를 다 봐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장 대표 면전에서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저희 당의 스카웃된 분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 얘기를 했고 결정적으로 계엄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지지했던 어떤 지지자분들이 섭섭해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면 된다. 우리가 몇 달 동안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예. 당의 중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또 지역구도 경남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입장을 바꾸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다는 경고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지금 나온 게 상당히 늦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당이 그래도 변모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단히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그럼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80일 안에 장동혁 대표가 바뀔까요? 근데 180일이 길어 보여도 바뀌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획 바뀌는 거 아니야? 너무 표심 그냥 생각해서 뭐 너무 바뀌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바뀌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평가는 또 보더라도 정말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의 메시지와 확 바뀐 메시지, 왜 바뀌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바꾸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장 대표의 여러 가지 행보들 그리고 최근의 메시지를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여서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6월이 다가와도. 그렇죠. 180일은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데 당대표 그리고 지도부의 일부 분들이 계속 국민적 여론과 동떨어진 얘기를 고수하면 당이 결론적으로는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권영주 의원, 윤한홍 의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분들이 장동혁 대표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 심지어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당대표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고립돼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강성필 위원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직격한 것 상대당이지만 조금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뭐 물론 놀래긴 했죠. 그런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위기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감각적으로 윤한홍 의원이 느끼고 있구나. 윤한홍 이분은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계를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갈아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감각이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오늘 이제 뭐 이종화 충남 도의원 탈당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분이 도의원이긴 하지만 집중해서 보고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의원입니다. 장동혁 의원의 지역구와 가깝던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충청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도에 당대표가 있는데 충청도에 도의원이 탈당을 했다? 그것도 뭐 조금만 지도부에 잘 보이면은 뭐 광역 의원 정도는 장동혁 대표가 충분히 공천 줄 수도 있는데 이분이 탈당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권영진 의원이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가 저는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사과해야 된다. 2분의 1, 절반은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구 당원들에 대한 눈치를 보는 현역 의원들이 많지 실제로 더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어떤 민심과 당심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윤한홍과 이 원조 친윤들은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냐? 장동혁 의원은 윤상현, 나경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서 학습 효과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 나경원 같은 분들은 오랫동안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 팬덤이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뭘 할 수가 없던 거예요. 더 큰 정치인이 못 된 거예요. 하지만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팬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구나. 내가 당대표하는 동안에 내가 강성 팬덤을 만들면은 이게 앞으로 나의 정치 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되겠구나.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 물러나고 당대표 물러나도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는 게 큰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친윤들이 느껴서 이렇게 이제 공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좀 경고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글쎄요, 저희가 분석해야 될 상황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당분간 더 지켜보겠습니다. 마스토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임 6개월 이 대통령 지지율 역대 3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올해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됐고요. 어제 12월 4일부로 취임 6개월을 맞았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6개월 무렵 지지도를 보면요.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가장 높았던 6개월쯤에요. 높았던 대통령이 14대 김영삼 대통령이 지지율 84%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무렵에 지지율 74%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62%로 취임 6개월 기준 대통령 지지율 3위입니다. 강성필 의원님, 이 기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민 정부가 들어섰다는 그 상징성이 있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탄생한 정부이기도 합니다. 탄핵 이후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충분히 낮았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탄핵 이후에 치러진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재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49대 4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훨씬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제 뭐 민주당 소속이니까 뭐 이런 말 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헌정사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아주 오랜만에 가진 그런 이미지를 가진 대통령인 것이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가까이 봤을 때는 코스피 4천을 돌파를 했고요. 어쨌든 이 한미 관세 협상도 어떤 지고지단한 위기도 있었긴 하지만 결국에는 잘 풀어냈다는 이런 평가 그리고 이어지는 에이펙 정상회담도 잘 이끌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좀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도지사라든지 단체장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일을 하는 방법을 안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희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평가? 일단 이제 6개월의 평가가 그래도 역대 3위 정도 나오니까 50을 훨씬 넘잖아요. 60이 넘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잘했다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겁니다. 뭐 경제 대통령이라고 민주당 분이니까 이렇게 또 딱 규정을 지으셨는데 저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요. 근데 그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코스피 4,100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주가지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지금 주가지수 올라간 게 어떤 구조를 통해서 올라갔냐를 조금이라도 보시면은 그렇게 쉽게 주가지수만을 가지고 경제 대통령을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이냐. 그리고 5천 되면은 경제 대통령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냐. 이런 주장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환율만 봐도 우리 구조는 경제 구조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고 트럼프와의 협상을 마무리는 지었는데 과연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기업들이 1,500억 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는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부터 세세하게 다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들께 알려서 뭔가 좀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을 잠재우고 경제가 수치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진짜 경제 대통령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잠깐 보여드렸지만 분야별 평가를 잠시 좀 소개해드리면요. 화면이 꽉 찰 정도네요. 외교가 잘하고 있다 답변이 가장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63%로 꼽혔고요. 그 다음을 따지면 복지가 57%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 잘하고 있다. 48%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경제입니다. 이렇게 꼽혔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는 점에는 뭐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6개월간의 이 임기 초반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가장 곤혹스러울 수 있는 사건이 최근에 나왔죠.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하고 문진석 의원은 사과를 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이 상황 두 분께 의견을 좀 여쭐게요. 어떻게 언제까지 이게 파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김남국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상당히 대응을 잘했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사직서를 내므로 인해서 대통령실과 그리고 여당에게 부담을 덜어줬죠. 이제 남은 건 이제 문진석 의원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 저는 그게 달렸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는 엄중 경고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본인에게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진석 의원이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라든지 당내 분위기를 잘 살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처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직에서 내려야 된다.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당내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직 내려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냐. 그런다고 해서 뭐 이게 해결될 거라고 하면 뭐 수백 번도 내려놓겠죠.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40초 남았는데요. 국민들은 김남국, 문진석 이 두 분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달을 가리켰어요. 달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김현지가 제일 문제죠. 이분이 이 일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본인의 존재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거는 이제 명약관한 일이 됐어요. 누구나 아는 일이니까 스스로 그 직을 물러나거나 그에 준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민주당이나 정권에서 고려해야 될 일이지 지금 뭐 문진석 의원이 당직 내려놓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세를 좀 바꿔서 이 상황을 제대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말이 지나고 또 이 사안이 어떻게 여야에 또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you? What would you do for love? Miss Dior, the new essence, Dior. 아, 참 잘 가르친다. 우리 애도 좀 가르쳐주지. 그럼요, 어머니. 아들? 정신됐어? 꿈이야? 단 꿈이지요. 설쌤! 초등 공부 소원 성취. 꿈의 선생님을 우리 집에. 단꿈이로 아이 곁에. 꿈과자. 누구랑? 단꿈이랑. 이정우처럼 파민처럼 람데시 파민 쉐이버. Panasonic. 어쩌면 시간은 쿠팡의 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인구의 65%인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관련 보도는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점차 무뎌지는 듯 보입니다. 사과문은 이틀 만에 광고로 바뀌었고 여전히 회원 탈퇴를 하려면 미로 같은 7단계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업계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쿠팡의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로켓 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 그 소비자를 잃으면 벌이가 줄어드는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 또 배송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기사들. 이 완벽한 지형을 구축한 쿠팡은 쏟아지는 비판에도 그저 잠시 침묵한 채 시간이 지나길 또 잊히길 기다리는 듯 보입니다. 오는 17일 국회가 쿠팡 사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그리고 사법행정당국이 시간은 쿠팡의 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차례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고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그리고 또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지. 저마다의 방을 찾아 떠난 사람들.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걱정 없이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치킨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말 좀 하지 마요. 고추머리도 모르면서. 응? 계속 알고 싶은 프라닭의 시그니처. 고추마요 치킨, 프라닭 치킨. 삶의 매 순간 날 지지해주고 어떤 길도 함께하며 마음까지 살펴주는 나와 살아가는 보험을 만나다. 한화손해보험.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2022년 나토 순방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탑승 의혹, 그 좌석 배치표를 JTBC가 확인했습니다.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는 김건희 씨 측근 등과 함께 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바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